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귀한 분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유튜버시고요. 그릿 리치맘 권은진 작가님이십니다. 작가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리치맘 라이프의 그릿입니다. 저는 전직 수학 교사였고요.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빠르게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으로 경제 금융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블로그랑 유튜브, 책 등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작가님, 궁금한 이야기 너무 많아요. 바로 여러 가지 여쭤볼게요. 작가님, 주식 투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해서 교사가 됐는데요. 되고 나니까 이제 현실은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뭐 학생이랑 상담을 하거나 그런 과정을 원했었는데 그렇게 하기엔 좀 힘들었고 또 이제 무엇보다 월급을 받고 나서 좀 현실적으로 좀 월급이 작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좀 이런 자본주의에 눈을 떴거든요. 우리 이 월급만으로 서울에 집도 사기 힘들겠다. 제 월급이 그때 170만 원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한 10억 이런 아파트를 어떻게 사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월급만으로는 안 되겠다. 투자를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작가님 또 다음 질문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주식 투자의 장점?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주식 투자는 소액으로 가능하잖아요. 정말 몇만 원으로도 투자가 당장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편하죠. 처음 이제 시작이 어려운 건데, 뭐, 증권사 앱 깔고 좀 지식만 있으면 바로 집에서 또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주식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 기업한테 어쨌든 내가 자본을 투자를 해주는 거고, 그 기업은 우리의 돈으로 이제 그런 뭐 새로운 거를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문명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그 자산은 우상향하잖아요. 네. 항상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노동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고요. 그런 좋은 자산을 이제 사서 모아야 우리 월급쟁이들도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투자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작가님 또 이어서 갈게요. 사실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는 한데, 현재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상황, 요즘 주식, 올 초부터 지금 거의 1년째 하락장이잖아요. 지금 이런 약세장, 이거 너무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언제쯤 끝날지 혹시 예상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되게 금리가 중요한 변수인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네, 뭐 경제 전문가들 하는 말들도 다 대부분 그렇게 맞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황 같은 거는 뭐 거시 경제 흐름은 보지만 그렇게 막 일희일비하거나 거기에 막 매몰돼서 걱정을 하거나 뭐 또 내가 예측을 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크게 생각하거든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네, 투자라는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단타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안 좋게 얘기를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또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책을 읽었을 때 정말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 작가가 뭐 100억, 200억을 벌었다 해서 그게 내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런 책을 막 읽으면서 적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다 맞는 게 아니고 또 내가 그걸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지식만으로 되지 않고
반드시 그 경험이나 또 자기의 그 확신을 가져야 되고 어떤 감이라는 거 그런 것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국내 주식 개별 종목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요. 네, 뭐 미국처럼 막 지수가 계속 우상향하는 것도 아니고 그 종목이 뭐 우량주라고 해서 그 시가총액이 계속 또 상위권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이 변경이 됐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도 좀 어렵고, 네, 여러모로 좀 환경이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요. 네. 그래서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할 거면 그만큼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유튜브나 뭐 리딩방, 다른 사람이 추천한 거, 이런 거 따라해서는 절대로 수익이 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인 것 같아요. 결론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책을 읽어도 그거를 또 나한테 맞게 약간 변형을 해서 결국은 내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고, 네, 그런 스타일을 찾아야 이런 위기 때 버틸 수 있고, 이제 주식시장은 결국은 이제 우상향할 건데 버틸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 투자를 하려면 그 개인의 공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앞에서 말했듯이 네. 일단 그 투자하는 종목을 자기가 골라야 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의견 듣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왜 매수하고, 왜 투자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설득할 수 있는 종목, 내가 그거를 왜 투자를 하는지 이유를 말할 수 있고, 뭐 그 기업의 재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 또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 그래서 뭐 개별 종목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ETF로 이제 섹터를 정해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 개별 종목이든 ETF든 자기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투자 목적과 기간을 정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한 3년 있으면 써야 할 돈인데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 왜냐하면 언제 경제 위기가 올지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 뭐 투자 기간을 나는 이거는 몇 년 정도 잡고 하겠다. 그 종목마다 그런 기간을 또 설정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 작가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투자할 때는 이제 목적과 기간을 정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이런 것들 잘 안 정하잖아요. 그죠? 그쵸. 네, 되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 이렇게 비교 많이 하잖아요. 이 두 시장은 어떠한 차이가 각자 있을까요? 네, 저도 뭐 미국도 하고 한국에도 투자를 하는데요. 일단 미국은 그 시가총액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가총액이 거의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우리나라는 한 2%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 규모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달러라는 게 또 있죠. 달러가 기축 통화다 보니까 뭐 미국 달러, 미국 채권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미국에 투자를 하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아무래도 자본도 많고 그런 그 기업이 뭐 이렇게 세습이 아니고 약간 CEO 경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투명한 경영,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그런 네, 성숙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이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또 한국은 아직 한국이 이제 개발도상국에 속하거든요.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는. 우리한테는 한국이 최고지만
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발도상국, 신흥국에 속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 MSCI 선진국 지수에도 이제 등재가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또 흐름이 다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이 우리보다 좋았던 거는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제 1988년에서 94년 그리고 2001년에서 2010년 그때는 또 우리나라 그 신흥국 주식 시장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또 나라도 이렇게 분산을 하면 자산 배분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아, 네, 작가님. 또 우리 주식시장, 이런 또 뭐 부동산이나 모든 투자 시장들은 금리와 굉장히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우리 주식시장과 금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는 물가에 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물가가 올라서 그 시중의 통화의 유동성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할 돈이 없고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는 좋지가 않죠. 사람들이 막 금리 올라가면 이제 예적금, 요즘에 뭐 예테크다, 그리고 금리 조금 더 주는 데는 막 오픈런 해서 네, 거기에 막 몰려가고 특판에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금리가 오르면 이제 투자 시장이 아닌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업하기가 또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 뭐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가격이 또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하니까 기업 실적이 또 좋아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금리가 오르면 결과적으로는 자산 시장에는 좋지 않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위에 금리랑 또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한 분야에 소위 몰빵이라고 하잖아요. 몰빵하는 것보다는 자산 배분을 꼭 해야 하는 게 안전하고 좋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경제가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성장을 막 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성장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다른 서로 흐름이 다른 자산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를 자산 배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 채권, 금, 원자재,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좋은 게 그 전체 나의 그 투자 포트폴리오가 변동성이 낮아져요. 주식으로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만 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 30-40%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런데 골고루 섞으면 그 변동성이 10% 안으로 이제 줄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성장, 저성장, 또 고물가, 저물가 어떤 이제 시대가 와도 그런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고, 네,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게 없거든요. 이제 주기적으로 리밸런싱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식이 안 좋은데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그 원자재를 좀 매도를 해서 그 돈으로 이제 많이 하락한 주식을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해 나가다 보면 이제 오랫동안 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자산의 특징이, 주식, 채권, 뭐, 금, 원자재, 이런 것들이 그 각각 전부 또 우상향 하는 자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섞는 건데 좋지 않은 거에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또 다 좋은 자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상향 하는 자산들인데 이제 그 흐름이 다른 거니까 섞어서 투자를 하면 네, 그런 면에서 좋아요. 아, 네, 작가님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자산 배분 실제로 작가님도 지금 하시고 계세요? 네. 대충 뭐 어느 정도로 어떻게 자산 배분을 좀 해놓으시고 계세요, 작가님은? 네, 뭐 주식
채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좀 수익 실현한 거를 또 달러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달러로도 효과를 봤고요. 네, 배당주도 하고, 네, 금도 좀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뭐 성장주도 있어요, 일부. 그치만 이제 성장주에만 다 가지고 있지는 않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어서 또 질문해 볼게요. 혹시 저희 채널에서 선정한 종목들 말고도 또 작가님이 보시기에 안전한 ETF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이제 고금리 시대에 채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금리랑 채권 가격은 이제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금리라서 채권 가격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사놓으면, 그 채권 금리를 많이 받으면서 또 나중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때는 또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을 사놓으면 그 배당 그 돈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또 채권 가격을 비싸게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이 좋은 것 같고요. 채권도 또 그 개별 채권에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국채나 회사채, 그치만 또 채권 ETF도 있거든요. 그런 채권을 모아서 판매하는 상품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러 ETF도 있거든요. 달러도 뭐 내가 직접 그거를 환전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원화로 달러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싸니까 추천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달러가 또 안정이 되면 그때는 우리 원화를 가지고 달러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달러를 조금씩 달러 ETF를 매수를 하다가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면 그 달러가 한 20% 정도 오르거든요, 보통. 그러면 그거를 또 수익 실현을 해서 뭐 코스피 200 같은 ETF를 또 사도 돼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약간 이용하는 거죠. 달러를 가지고. 네. 그래서 수익 실현 한번 한 다음에 많이 저렴해진 우리나라 주식을 또 사면 또 오르겠죠,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작가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주기적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좀 해야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네. 그죠? 그게 중요하겠죠? 네, 그게 이제 자산 배분하는 이유가 사실 그 리밸런싱이 크거든요. 우리 투자자들한테 항상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현금을 가지고 이제 뭔가 새롭게 대응을 하자는 건데, 자산 배분을 하면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내가 원자재나 금이나 달러를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같은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 걔네들은 올랐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매도해서 주식을 더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야 그 수익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네, 다음은 그러면 부동산 이야기 해볼게요. 먼저 저희 채널에서 사실 지금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이기는 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많이 할 계획이거든요. 투자는 이제 다양한 게 네. 많으니까. 작가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부터 투자하시고 공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둘 다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직장을 구한 지 한 1년? 이렇게 있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서로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또 집에서 도와줄 형편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할 때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집을, 다 대출을 받았어요, 저희가. 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에 제일 먼저 관심이 갔어요. 가장 먼저 집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신혼 때 2년 동안 이제 5천만 원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일단 실거주 집을 샀어요. 근데 그거는 막 엄청 투자의 목적이라기보다 일단 실거주를 먼저 안정을 위해서 사자. 그리고 결국은 오를 거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생겼고 실거주 집을 하나 샀는데 그게 이제 한 1년 이렇게 흐르고 나니까 5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해가지고 2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았는데
부동산은 그냥 저절로 한 1년 있다가 5천만 원이 늘어난 거를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처음에.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 투자는 이런 거구나. 부동산 투자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16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6년에서 17년 그 사이에 아파트를 5개, 오피스텔을 1개 이렇게 매수를 했었어요. 아, 네. 작가님 그래도 부동산 투자 그 기간에 비해서는 빨리 이렇게 좀 소위 말해 뿔렸다고 하죠. 이게 잘 이렇게 뻗어나가셨네요. 네. 이런 부동산들이요, 작가님 소량으로도 투자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소액으로도 어떠세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내가 그 아파트를 뭐 3억인데 아파트가 근데 전세가 뭐 2억 8천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자금은 2천만 원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세 레버리지 그 갭을 이용해서 네, 소액으로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부동산이 이제 뭐 한 작년까지만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세가랑 좀 그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어렵겠죠.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어렵고, 근데 다시 아파트 가격은 좀 내려가고 전세가가 올라가고 이런 이제 시기가 오면 그 갭이라고 하죠. 그 차이가 또 줄어드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부동산 투자하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네 오는 거죠. 네. 작가님 사실 부동산 투자 요즘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죠? 부동산 시장도 최근에 엄청나게 하락 중인데 혹시 이런 부동산 하락장 이전에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그리고 하나 부동산 시장이랑 주식 시장 하락과는 또 어떻게 또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그 부동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락장을 경험을 한 적은 없었어요. 지금이 이제 처음이죠.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집을 매수할 때, 그 결혼했을 때, 그때도 이미,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시각이 팽배하던 시절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될 거다, 뭐 출생률이 계속 감소하고,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할 거다, 그런 게 되게 우세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하락론이 우세했지만, 저는 이제 실거주 집을 그 주위의 만류에도 이제 불구하고 실거주 집을 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락장에 좀 반대로 움직였던 거죠. 그리고 네, 그래서 부동산은 주식이랑 다른 게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뭐 전세 레버리지 효과, 그런 갭 투자, 이게 이제 다시 말하자면 내 자본이 적고 대출이나 남의 자본을 많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리 인상기가 왔을 때 대출 이자가 뭐 거의 지금 2배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뭐 100만 원 내던 사람은 200만 원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 금리 인상기 때는 부동산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금리 인상이 오면 문제가 전세 가격이 또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내 이자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갭 투자를 했는데 그 전세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1, 2억씩. 그러면 다음 전세입자를 구할 때 내가 그 돈을 돌려줘야 하는 그런 역전세,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 주식은 뭐 신용 거래나 그런 뭐 옵션 거래 이런 것만 아니면 내 여유 자금으로만 만약에 투자를 했으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도 그냥 버티면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위험한 건 없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그런 남의 자본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 때는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한다. 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그 둘 다 리스크가 있는데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작가님 원래 선생님이셨잖아요. 네. 그 선생님, 교사직이라는 직업을 그 되게 좋은 직장인데 또 그만두시기까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어떤 결심으로 이제 그만두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런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이제 나름 또 전문가가 이제 되셨잖아요. 책도 쓰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 과정까지 오셨는지 그 수많은 그 결단과 용기가 있었을 텐데 그 살아온 이야기 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네. 그래서 뭐 저도 그러니까 저는 학생 때 이제 공부 잘해서 뭐 좋은 직업 갖고 하면은 이제 중산층으로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 때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이제 대학에 가고 그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가서 뭐 임용고시 봐서 이제 교사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산층으로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월급이 이제 적은 거예요. 제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자 못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좀 현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투자 공부를 시작을 했고 또 제가 그 되게 감명 깊게 이제 읽은 책이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이거든요. 그게 이제 월급 생활자는 부자가 될 수 없고 우리는 결국 투자자나 사업가가 돼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처음 읽었을 때는 굉장히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부의 사각형 말씀이시죠? 네, 부의 피라미드. 네. 그런 거를 이제 처음 그 책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런 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뭐, 학교에서도 그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냥 공부만 잘하라고 하지. 그러다가, 네,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먼저 투자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죠. 왜냐면 사업이라는 게 이제 우리 평범한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사업이 솔직히 좀 더 어렵잖아요. 투자는 책이 이제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많이 있거나 뭐 강의나 정보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책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책은 1, 2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런 거 이제 많이 사서 책부터 읽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투자를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휴직을 했거든요. 그런 투자 공부를 하고 뭐 아이들도 키우고 하느라 휴직을 오래 했는데 휴직을 다 쓰고 이제 복직을 했어요. 그랬는데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네, 되게 피곤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퇴사를 좀 천천히 준비를 했었거든요. 내 월급 아니고 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배당이랑 월세를 세팅을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덕분에 교사를 좀 쉽게 저는 그냥 그만둘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자산 증식이랑 이제 현금 흐름 창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현금 흐름이 없이 이제 자산만 있으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두 개를 다 생각을 해야 되고, 회사를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으면 그런 현금 흐름을 좋게 만드는 그런 투자를 좀 미리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덕분에 그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교사를 그만둘 때. 네. 그리고 교사를 이제 그만두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편하게 쉬었거든요. 그냥 뭐 여행도 가고 이렇게 지내다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가 잘하는 거, 뭐 투자나 뭐 동기부여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능을 좀 사회에 이렇게 환원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어떤 물꽃 특기가 돼서
뭐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하나의 선택을 했을 때 그게 또 다른 좋은 일을 불러오고 그게 계속 이제 복리 효과가 일어나니까 투자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생각해서 공부하고 행동하고 도전을 하면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그게 사소해 보이고 미약하지만 그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 자산도 증가하고 나의 그런 경험이나 그런 어떤 행운, 기회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점점 커지면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 그 방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 행동하고 이제 준비하라는 거 이제 이렇게 강조해 주셨네요. 네.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저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 다른 길을 또 가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작가님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 처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실 때 뭐 이거 좀 너무 막연한가? 뭐 부동산, 주식, 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것들, 뭐 어떤 것부터 처음에 접근을 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작가님 같은 경우는? 투자요? 네, 투자에, 네네. 네, 그 처음에는 이제 실거주 집에 관심이 가다 보니까 부동산부터 하게 됐고, 신거주.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 투자에 단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소액으로 할 수가 없고 또 현금 흐름을 만들 때에는 돈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세, 갭 투자 같은 거는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내가 월세를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를 받으려면 그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겼어요. 부동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돈 소액으로 네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사교육을 많이 끊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교육비에서도 또 그 매월 아낀 돈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액으로 내가 한번 주식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할 수 있고 현금 흐름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시작해 보자 생각해서 네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작가님 또 방금 중요한 얘기 하나 해주셨는데 나 자꾸 물어본다 네. 얘기 어떤 건데 그 작가님 제가 유튜브를 좀 전부 다 영상을 다 봤어요. 아, 정말요? 그 절약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방금 사교육 끊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절약해 나가면은 투자할 자금이 없던 자금도 생긴다고 네. 되게 좋은 이야기 많이 네.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장점은 정말 소액으로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별 종목은 공부가 많이 필요하지만 ETF는 솔직히 정말로 공부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만 조금 해놓으면 진짜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이나 뭐 학생들도 심지어 뭐 아니면은 은퇴하신 분들 다 그 조금만 그 소비를 줄여도 그 돈을 가지고 당장 이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절약을 어떤 그냥 목적이 없이 그냥 무작정 줄이려고 하면 좀 지치거든요. 약간 재미가 없어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아끼고 사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뭐 당장을 즐기자. 여행이나 가고 재밌게 살자. 이렇게 가거든요, 인생이.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뭐 1, 20만 원이라도 줄여서 그걸 가지고 뭐 주식에 좀 좋은 주식을 사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이 돈 아껴서 주식 더 사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저절로 돈을 그 지출을 줄이게 돼요. 저절로 막 더 줄일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사교육비 줄였고 또 쇼핑 되게 뭐 사는 거 저도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네, 돈 많이 썼었어요, 저도. 근데 그런 거 이제 쇼핑 같은 것도 줄이게 되고 조금씩 줄일 거를 찾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도 되게 편해졌어요. 그 지출을 줄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출을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약간 모방 소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 따라하는 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닌데 뭐 저 집은 뭐 어디에 놀러 갔대 이러면 아 우리도 가야지 이러면서 네 그 여행지에 따라가고 또 뭐 저 집 애가 뭐 무슨 뭐를 시작했대 사교육 그러면 저도 그거 하고 뭐 어디 체험학습을 간다 그러면 거기 가고 뭐 누가 뭐를 산다 새로운 차를 산다 뭐 골프를 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그냥 따라 했던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근데 이렇게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면 약간 주체적으로 소비를 하게 돼요. 주식을 더 사고 싶기 때문에 저절로 나의 그 소비나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줄인 돈으로 주식을 사니까 여러모로 되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네, 작가님 방금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해주셨어요. 모방 소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제가 그 작가님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이 얘기를 부탁드린 게, 우리가 그 보면 뭐 SNS 많이 하는데 모방 소비들 이것 때문에 아, 제가 이거 샀는데 저거 좋은가 봐. 나도 사고 싶어라는 거 생기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런 것들만 줄여도 충분히 소량의 투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절약, 얼마나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절약이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모시게 된 이야기. 네. 작가님, 이번에 그 책 출간하셨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섭외 요청 드렸을 때는 책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네. 와, 근데 이거 책 출간하시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셨답니다. 네. 대단하신 것 같아. 작가님, 베스트셀러는 그냥 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책의 내용이 좋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이 독자분들한테 와닿았기 때문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건데, 네. 야,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저도 그래서 읽어봤는데 내용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책 이야기 같이 해드리고 싶어요. 작가님 책에 대한 그 목차 그대로 이것저것 여쭤볼게요. 책에 이제 더 이상 투자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이제 책을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투자는 시작이 반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 담겨 있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부자들 중에 예적금으로 부자 된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부의 피라미드 월급만 받아서는 절대로 좀 풍요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달 월급 받아서 그 한 달 쓰고 나면 없는 그냥 그런 구조거든요. 지금 우리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또 투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게 부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자수성가형 부자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자였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누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작을 하지만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뭐 단기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안전한 투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오랫동안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시작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노후 준비 때문이라도 이제 투자를 꼭 해야 돼요. 그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이 되게 높거든요. 네, 노인 자살률은 1위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출생률, 이거는 또 네, 굉장히 낮잖아요. 네, 이런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를 뭐 자식한테 기댄다. 그거 절대 말이 안 되고요. 뭐 연금, 국민연금, 또 공무원연금 이런 것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그 일할 그 청년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연금 제도가 끝까지 잘 유지가 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외에 개인적으로 그런 노후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뭐 부자가 된다. 그거를 떠나서 일단 노후 준비 때문이라도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특히 저는 여성분들한테 더 강조를 하거든요. 여자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한 통계상 한 10년 정도 오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먼저 일찍 죽으면 우리는 네, 간병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10년 동안 생활비도 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노후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또 그 반대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그냥 전업주부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없거든요. 국민연금도 아까워서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성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 그런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는데 여성들은 그런 것도 굉장히 취약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 뭐 여성 남성 다 그렇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도 그런 투자를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이제 심각한 게 그 부의 불평등, 네, 빈부격차, 이게 또 점점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신문 기사만 봐도 그 코로나 때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산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자산 상위층과 그 하위층의 그 격차가 또 굉장히 커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그 빈부격차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만약에 그런 경제, 금융에 대해서 모르면 그게 이제 자녀에게 대물림이 돼요. 네.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경제에 대해서 배울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그 경제에 대해서 좀 알고 자녀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책에도 썼습니다. 작가님, 네. 그 다음에 책에도 이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비법, 요렇게 또 적어주셨더라고요.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들 담겨 있나요? 네. 일단 그 투자를 이제 시작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제일 처음은 그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여유 자금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투자할 돈이 없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솔직히 이제 나의 그 지출 내역을 점검을 해보면 술술 새어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지출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 책에 어떻게 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런 표랑, 방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지출 내역을 파악할 때 팁이 이제 신용카드 내역하고 그 통장 출금 내역, 그런 걸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으로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3개월 이 정도를 쭉 흐름을 보면서 그냥 뭐 종이에 막 작성해도 돼요. 내가 어디에 얼마가 나가고 며칠에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평균적인 내 지출 금액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내가 그럼 얼마를 좀 줄여야겠다. 이 항목에서 이만큼을 줄이고, 그러니까 항목별로 그런 걸 찾는 거죠. 새어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는 돈을 찾아서 여유 자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투자를 하면서 좀 막연하게 투자를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투자를 막 하는 것 같은데, 주식 투자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그 계산을 해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적금도 뭐 내가 1년 이렇게 두면 이자가 얼마다, 이런 거를 다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는 요즘에 이제 복리 계산기가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특히 낙원 계산기라는 그 복리 계산기 사이트를 잘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법에 대한 거를 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금, 그리고 매월 얼마씩 적립 투자를 하고 뭐 연평균 수익률이 몇 %면 뭐 10년 후에는 내 자산이 얼마가 된다.
그리고 그 자산에서 뭐 얼마씩을 인출해서 써도 된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 낙원 계산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이 좀 있으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계획 없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활용법을 또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투자라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그 가장 처음 그 허들을 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거를 약간 금기시한다?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그냥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해서 뭐 좋은데 취직하면 돼. 이런 문화가 되게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막 돈 얘기 안 하고 약간 쉬쉬하고 뭐 돈 얘기하면 너는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 막 이런 약간 돈에 대해서 약간 죄악시한다든지 좀 천박하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20대 뭐 청소년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학교에도 나가서 강의를 했는데 초등학생들한테 여전히 투자를 굉장히 위험한 걸로 인식하더라고요. 그 어린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도 가장 좋은 거는 월급쟁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초등학생들도.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갈 길이 참 멀다. 이 경제금융 문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금융 문맹 지수가 진짜 높거든요. 거의 국민의 한 67%가 금융 문맹이라고 통계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첫 허들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장벽, 진입 장벽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낮춰드리고 그 두려움을 좀 없애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많이 책에 담았어요. 투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안전하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해야 자녀들한테도 올바른 그런 경제 개념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런 내용,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썼어요. 작가님 정말 그 공감 가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작가님이랑 목적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그 경제 활동, 우리가 이제 자기 이제 기본적인 수익과 이제 투자가 병행이 되어야 우리가 더 이제 많이 이렇게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에 대한 개념이 되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네. 또 나라에서도 정책들을 많이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하잖아요. 네. 국민들이 스스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돈 내기 나오면 쟤는 어쨌든 하면 이렇게 좀 안 좋게 네. 보는 그런 시선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요즘 유튜브 때문에 많이 개선되기는 했는데 저희도 목적은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에 참여하셔서 조금이라도 이제 수익을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게 저희도 유튜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네. 작가님 책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 담겨 있단 말씀이시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이어서 이제 그 질문을 해볼 건데, 사실 이거 질문지에는 없는 내용인데, 작가님 그 책 이름이 부의 삼각형이잖아요. 저 이거 그 제목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제목 어느 분이 지으셨어요? 작가님 지으신 거예요? 아니면 출판사에서 어떻게? 네, 제가. 그러니까 저는 네네. 이제 제목까지는 아니고 네. 그 목차에 네. 목차를 쓸 때 네. 부의 삼각형 1단계 부동산, 2단계 미국 주식 이렇게 썼거든요. 맞아요. 목차에. 네. 그거를 이제 인상 깊게 보시고 또 출판사에서 이걸 제목으로 하자. 네, 이렇게 갔어요. 네.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그 책이나 우리 유튜브도 보면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영상 담아도 썸네일이나 제목이 조금 밋밋하면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것들의 이런 작품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제목이 진짜 중요해요. 네. 그 작가님 이 책의 제목을 진짜 잘 지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뵈면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부의 삼각형이 어떤 단계인지. 네. 자, 그러면 말이 너무 많았다. 그 작가님 그 부의 삼각형 1단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어떤 이야기 담겨 있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투자를 굳이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부동산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국내 주식을 공부했고 그 다음 미국 주식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ETF 뭐 채권, 달러, 금 이렇게 점점 확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골고루 그 장점을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 투자 자산마다 장단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장점은 그거죠. 내가 일단 실거주 아파트를 사면 그 주거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서 그 부동산도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비교적 되게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투자 효과를 누리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산이거든요, 부동산이. 그래서 그 주식 투자에 되게 굉장한 대가인 피터 린치, 그분이 한 이제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집 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집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제니까. 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거주 한 채는 추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이제 솔직히 한 2채.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면 한 1가구 2주택 이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면 그거는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한 개라도 만약에 더 사 놓으면 그거는 뭐 나중에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또 시장이 좋을 때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내 자산을 증식하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기 리스크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영원한 하락은 없거든요. 이 부동산 가격이 또 지금은 계속 떨어지지만 다시 이제 횡보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하락장이 좀 멈추고 이렇게 가격이 약간 유지가 되다가 뭐 금리가 인하를 한다, 또 정부에서 대출을 많이 이제 해주겠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약간 상승장의 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실거주 집이 없는 분들 실거주 집을 하나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력이 있으면 뭐 한 채 정도 더 사도 괜찮겠다, 이런 말을 그 부동산 챕터에서 다뤘어요. 아, 네네. 작가님 지금 부동산 이야기하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겨갖고, 저희는 사실 이제 주식 채널 위주라 부동산은 이제 얘기를 아예 금기한 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그 주식보다는 이 대출, 그러니까 대출이나 뭐 부채 같은 거를 잘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들이 더 이제 많겠네요, 아무래도. 그쵸. 네네. 그러니까 기업도 사실은 자기 순 자산만으로 그 영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자산이랑 다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은행 대출을 받던, 뭐 회사채를 발행하던, 그런 투자자한테 투자금을 받던, 이런 식으로 그 남의 자본을 이용해서 사업 활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개인들도 부동산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위험하잖아요. 맞아, 네, 반대 매매, 청산당하기 때문에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부동산은 전세금, 가능한. 전세금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기업 활동처럼 다른 사람의 그 자본을 좀 이용을 해서 내 자본금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상승장 때 자산이 이제 불어나는 속도가 커지는 거죠. 네. 작가님, 부의 삼각형 그 2단계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사실 저희 이제 채널에서는 지금 요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뭐 단일 종목보다는 ETF가 좀 안전하고, 네. 종목 선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냥 사놓고 그냥 묻어두면 되는 거라.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요 섹터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그동안 해왔어요. 적극적으로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작가님.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 수익을 얻는 그 통계가 또 굉장히 낮아요. 그 통계가 있거든요. 개미 투자자가 수익을 얼마나 얻는지. 그래서 그만큼 그 개별 종목으로 투자해서 그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ETF를 추천을 하거든요. 일단 시작은 ETF로 해라. 왜냐면 너무 이제 개별 종목 선정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예 또 시작을 못 하거든요.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나는 진짜 모르겠다. 주식 너무 어렵다. 해서 아예 시작을 안 하는 분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공부하기 어렵기도 하고 너무 고민할 게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ETF라도 시작을 하자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은 그 지수가 뭐 나스닥, S&P 500 이렇게 지수가 또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잖아요. 이런 경제 위기가 오기는 하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미국 ETF를 저는 이제 좋게 생각을 해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 ETF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되게 자세하게 다뤘어요. 작가님, 그리고 미국 주식 말고 또 이제 국내 주식 이야기 안 하면 서운하잖아요. 그죠? 부의 삼각형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들 또 담겨 있나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가 그렇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또 배당주도 추천을 하거든요.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주가가 하락을 해도 배당은 주잖아요. 그리고 배당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기업이 좀 돈을 그래도 벌고 있다. 흑자다. 이익 잉여금이 쌓이고 있다. 이런 좋은 신호잖아요. 뭐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배당주 투자할 때 주의점이 뭔지 어떤 거를 주안점으로 해서 그 배당주를 골라야 하는지 그거랑 개별 종목 이제 투자를 할 때 봐야 되는 그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굉장히 많은 게 있지만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뭐 5가지 투자 지표 이런 것들 좀 꼭 봐야 되는 것 위주로 그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경제신문을 꾸준히 보다 보면 이제 그 트렌드라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게 뭐 일시적인 그 테마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산업의 트렌드. 뭐 요즘 같은 때는 뭐 전기차, 뭐 메타버스, 뭐 자율주행 이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거다 이런 트렌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알아두면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뭐 우량주 위주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그런 섹터가 또 ETF가 또 있거든요. 뭐 전기차 ETF, 메타버스 ETF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좀 알고 거기에 관련된 투자를 하면 또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다뤘어요. 작가님, 그리고 이제 책에 또 평생 부자로 사는 인생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그 말씀해주신 섹터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들도 담겨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올바른 방향이 필요할 거고 막 위험한 투자, 단기 투자, 뭐 그런 테마주 투자 이런 거가 아니라 좋은 자산을 사모으는 식으로 투자를 하면 누구나 그 결실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계속 이런 투자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 성공의 핵심이 그 지속력인 것 같거든요. 네, 지속력. 내가 뭐 적립식 투자를 계획을 했다. 그럼 그거를 계속 사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이 상승장 때는 막 사다가 이런 하락장이 오면은 이제 매수를 멈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장기 투자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수익률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내가 계획했던 대로 투자를 지속을 해야 그 매수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복리 효과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까? 멘탈을 강화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썼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그런 기록을 하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거를 뭐 블로그에 기록을 한다든지 나의 어떤 그 투자를 기록하는 노트 같은 게 있어서 뭐 그런 상황을
기록을 해 나가면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투자 공부라는 게 내가 지금 시작을 했다고 바로 결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좀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투자에 성공하려면 진짜 멘탈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좋다고 해도 결국 그거를 이제 매도하는 건 나잖아요. 나 자신이 그거를 해야 되는 거라서 내 멘탈이 강해야 돼요. 그 투자 쪽으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멘탈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공부 같아요. 공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아느냐에 따라서 내 멘탈이 정해지는 것 같거든요. 알면 알수록, 그리고 내가 그 경험을 쌓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많이 알수록 투자를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멘탈도 강해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3법칙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 직장 생활하고 뭐 애 키우고 하면은 뭐 많은 시간을 빼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투자에 관련된 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투자에 대한 책 또는 뭐 그냥 부자 마인드에 대한 책, 꼭 어려운 투자책 아니어도 어떻게 하면은 뭐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고 뭐 이런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고 경제 신문도 막 엄청나게 그 탐독하지 않더라도 그 헤드라인 위주로라도 한번 훑어보고, 좀 관심 가는 섹터가 있으면 그런 ETF도 좀 찾아보고, 이런 조금의 관심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3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의 그 거시경제 흐름도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소액으로 이제 경험을 쌓으면 점점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작가님 방금 2-3법칙 이야기 해주셨는데, 와, 요거 되게 귀에 쏙 들어오네요. 네. 하루에 2시간씩 3년 정도 공부하나. 네. 그 되게 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기억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준비한 소식 이제 그 이야기들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작가님에게 투자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낙관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투자를 해서 그 결실을 얻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경제신문이라든지 그 매체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항상. 특히 이렇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신문을 보면 거의 뭐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려면 낙관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되게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되게 저를 낙관적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되게 기대감을 많이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얼마나 또 많이 발전을 할 것이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막 나중에는 자동차가 막 날아다닐까, 진짜 운전을 우리가 아예 손을 놓고도 운전이 될까? 그리고 로봇은 어느 정도로 우리 세상에 침투를 하고 우리를 또 편하게 해줄까?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되게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고요. 재미도 있고 기대감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또 점점 저 자신도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를 하려면 좀 그 세상 돌아가는 거를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신문을 본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되게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고 해서 여러모로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투자를 통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뀌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람도 더 밝게 바라보게 되고 네. 공부도 또 다른 분야로 더 넓게 많이 하게 되고 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리치맘 권은진 작가님, 부의 삼각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작가님 오늘 그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한테 마무리 인사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와서 또 투자하고 있는 분들한테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시기는 영원하지 않고 다시 좋은 그런 시기가 올 거니까 지금 그 투자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어야 다시 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를 또 빠르게 캐치를 하고 그런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면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좋은 책 많이 읽으면서 그렇게 좀 기분 전환도 하시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작가님 오늘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작가님 한 몇 달쯤 있다가 제가 봤을 때 작가님 지금 요 속도면 책 한두 권도 이제 계속 내실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좋은 책 출간하시면 또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